청명한 하늘 아래 마치 줄이라도 선 듯 걸어가는 사람들.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복원 작업이 한창인 울산 병영성입니다. 지금은 무심한 돌들만이 이곳이 성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네 타기가 아주 재밌어 보입니다. 우리 소리도 아주 신명나는군요.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언양읍성. 여기도 성입니다. 그렇지만 성이 주인공은 아니죠. 그저 산책로이고 놀이터가 되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가 저 성벽들에 숨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이야기 담긴 성곽들을 찾아 떠난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택가의 돌담도, 등산로 한켠에 쌓인 돌무더기도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울산엔 성이 얼마나 많을까요? 울산을 성의 표본실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입니다. 27곳의 성이 아직도 원형에 가깝게 유지된 채 혹은 흔적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울산은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바닷가에 가까운 해안 도시에 해당하죠. 근데 한반도의 어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대로 올라갈수록 그 해운이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교류의 어떤 루트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위협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건데, 울산은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교류의 최적지이지만은 외침에 가장 먼저 노출되기도 하는 울산. 언제나 성을 든든히 쌓고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울산의 성의 역사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적이 드문 산 중턱, 작은 잔디밭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유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 잔디밭 위에 무언가 쌓여 있었던 게 아니라 땅 아래를 파봐야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1990년 세상에 드러난 검단리 유적. 이곳에서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로 보이는 흔적들이 여러 곳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집터가 아니라 집터 주변에 좁고 길게 파놓은 저 구덩이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집터 바깥쪽에 커다란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환호라고 부릅니다. 마을을 둘러싸는 도랑이란 뜻입니다. 이제 방어시설입니다. 방어시설인데 여기는 목책 토루의 존재를 추정합니다만은 목책과 환호가 결합된 것은 방어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 굴을 굴착하건 성을 쌓던 안쪽과 바깥을 경계짓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부 공간은 외부 공간과 무기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도랑을 텄던 건데요. 환호는 마을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방어시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꼭 전쟁, 어떤 사람을 위한 방어가 아니라 야생 동물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방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성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은 우리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울산과 경주를 잇는 7번 국도, 도로 한쪽에 돌로 쌓아 올린 담 같은 게 보입니다. 이 돌담은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쯤 이곳에 있었던 성인 관문성의 원형입니다. 이 성은 신라 수도 서라벌의 경계가 되었던 성이라고 하네요. 관문이라고 하면 안팎을 드나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은 하곡현이 되는 거고 안쪽은 모벌군이 되는 거겠죠.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주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관문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울산과 경주의 경계가 신라시대 당시에도 거의 같은 곳이었던 셈입니다. 돌담이 멋지네. 그죠? 빨간점. 이분들은 지금 울산과 경주를 한 발자국으로 넘나들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관문성은 단지 경계를 표시하려고 쌓았던 걸까요?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동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주 간포 앞바다에 있는 문무대왕은 삼국통일을 완성한 신라 문무왕은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며 바로 이곳에 자신의 장사를 치르라고 유언했습니다. 그가 죽어서도 막고자 했던 건 수시로 동해에 나타났던 왜구입니다. 관문성은 바로 그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수도를 지키기 위해 쌓은 성입니다. 관문성의 길이는 12km나 됩니다. 만리성, 만리장성이라고도 불렀을 정도라고 하네요. 누가 산에 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보이시죠? 저기에 전부 성이 쌓여 있어서 나무가 자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도 서라벌의 경계에 전부 성을 쌓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을 하늘에서 보면 큰 통로처럼 보여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쪽에 큰 산이 뭐랄까, 이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지형이 그 높은 산들은 가로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울산과 경주 지역을 나누고 싶다면 그 산들을 이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이 결과적으로 성의 역할을 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인공적으로 쌓아야 되는데. 자연지형을 현명하게 이용했던 신라 사람들의 지혜가 느껴지죠. 그런데 서라벌을 지킨 건 관문성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계 주목을 받았고 지금의 관문성에서 울산 쪽으로 내려오면 만나게 되는 문수산. 울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주 친근한 산이죠. 이곳 문수산에도 성곽의 흔적이 있습니다. 신라의 또 다른 성이었던 문수산성입니다. 관문성이 수도 서라벌을 지키는 성이었다면 문수산성은 외곽에서 방어를 담당했던 겁니다. 바로 울산이 수도 서라벌을 지키는 최전방이었던 셈입니다. 문수산성은 높은 곳이 10m에 달하는 거대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기계도 없는 당시에는 정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 공사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왜 산꼭대기에 이렇게 힘들게 성을 쌓았을까요? 문수산성의 중요성은 그 위치에 있습니다. 문수산성에서는 서쪽으로는 언양, 동쪽으로는 굴화, 남동쪽으로는 웅천 지역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 세 지역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울산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곳, 그곳에 성이 만들어지고 좀 더 다른 각도로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만 전체에게 다 조망이 되죠. 그리고 또 약간 북쪽으로 가보면 대화강을 따라서 언양까지 이어지는 수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남쪽을 보면 웅천 지역이 또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보인다는 거죠.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문수산성에서 관문성까지 이렇게 겹겹이 방어선을 쳤던 건 고구려 백제와의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적어도 외구의 침입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성을 쌓은 거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외로부터의 침입이라고 하는 걸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는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에서는 위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냐, 군사적인 위협이나 침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신라가 한반도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세의 위협은 한반도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특히 일본, 외와의 불편한 관계는 신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특히 고려 말기의 외구 침입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고려 말의 외구의 침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소규모 집단의 침략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뭐 몇만 명 수준의 대규모 외구들이 한반도로 침략해 왔고 그것은 단지 울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한반도 전혀 그러니까 서해안이나 이쪽까지 다 전라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걸쳐서까지 외구들이 침략했기 때문에 대군단을 이루어서 굉장히 그 위협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청난 규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가장 가까운 울산은 이런 위협을 가장 먼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겠죠. 울산이 한반도 전체의 최전방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새롭게 들어선 조선왕조도 울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울산 중구 동천 근처 높은 언덕에서 문화재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병영성 발굴 조사입니다.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 성곽 구조를 밝힐 수 있는 1417년에 초축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에 확인되는 성곽 중에서 잔존 상태도 괜찮고 그래서 성곽 구조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적 중에 한 곳입니다. 병영성은 조선의 3대 왕 태종의 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외구의 침입을 감시하고 울산과 한반도 전체를 지키는 요새였습니다. 지금은 돌담만 남아있지만은 옛날엔 정말 거대한 성이었다고 하네요. 병영성의 옛 모습이 담긴 그림을 연구해봤더니 중구 병영동 지역을 크게 둘러서 성벽을 쌓았고 사방에 문을 두고 바깥을 감시하는 누각도 높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 안에는 관리들이 진물을 보던 공간, 무기창고까지 건물들도 여러 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쓰인 거예요? 지금의 병영초등학교 자리에는 병영성이 있을 당시 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비석 하나가 남아있는데 토포사 이하 개하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목을 주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토포사 이하 계하마. 토포사 이하의 계급은 말에서 내리세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계급별로 공간을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로 뒤쪽에 보이는 초등학교 정문 자리가 원래 이 병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관하 자리, 그러니까 객사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원문이라 그러죠. 그 원문이 어떤 진해류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계급이 낮은 관리는 걸어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늘어선 비석들의 주인공 때문입니다. 병영성을 다스렸던 병마 절도사는 울산뿐만 아니라 경상도의 절반을 지켰습니다. 지금의 삼성 장군쯤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병영성 주변엔 육지뿐입니다. 바다를 건너오는 왜구를 도대체 어떻게 막았던 걸까요? 사실 조선시대 병영성을 둘러싸고 있는 태화강과 동천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강이었습니다. 당시엔 수시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바다에서 들어오는 배도 강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탈진 언덕으로 보이는 이곳 바로 밑에까지 강물이 들어왔다면 이곳에 성을 지을 이유가 충분하겠죠. 요즘 병영성은 발굴과 복원 작업이 한창인데요. 발굴을 해보니 성벽 말고도 흥미로운 장치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영성 서문이 있던 자리, 문 앞에 반원 모양으로 둘러싼 흔적이 보입니다. 둥근 옹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옹성이라고 부르는데 적의 침입에 가장 취약한 성문을 지키기 위해 문 바깥쪽에 성벽을 한 겹 더 두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벽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벽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이런 장치를 치성이라고 합니다. 치성은 성벽 앞쪽에서 적을 파악하고 가장 먼저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병영성을 둘러싸고 이런 치성이 21개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저 돌담을 쌓는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의 방어 시설들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 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면 성 말고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군사들이 타야 하는 말입니다. 산들을 가로지르며 끝없이 뻗어나가는 이 성벽들, 말을 지키기 위해 지은 성 마성입니다. 말을 가두기 위해 쌓은 울타리 같은 것이죠. 울산 지역에는 동구 방어진 일대에 이 남목 마성을 짓고 말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울산 중에서도 구석에 치우친 곳에서 말을 키웠던 걸까요? 남목 마성 일대를 그린 일지도입니다. 남북을 거꾸로 해서 그린 건데 이렇게 보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게 잘 보이죠. 이런 곳에는 육지 쪽에 벽을 쌓기만 해도 말이 도망갈 수 없게 됩니다. 말을 키우기엔 아주 천하의 지형인 것이죠. 함장만 쌓으면은 충분히 내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그 반도형 지형을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또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이 남목 마성 내에서 기르는 그 풀이 굉장히 좋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걸로 봐서 말을 키우는 그 목장을 만드는 게 최적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혜의 지형을 이용했다고 해도 전체 길이만 5km가 넘는 이 긴 성을 그것도 산 위에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 이 고생스러운 일을 했던 걸까요? 성을 쌓은 돌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언양과 청도. 우리에게도 익숙한 지명이죠. 축성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삭해한 다음에 오늘날 보는 것처럼 시공 실명제 같이 자기들이 축성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벽이 무너지거나 그 다음에 어떤 하자가 생길 경우에 어떤 책임을 그렇게 묻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목 마성도 우리 기록에 보면은 울산 주위에 7개 은민이 동원되어서 쌓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쌓았을 성. 근데 자세히 보니 그동안 봤던 성들과는 또 모양이 다릅니다. 높이도 높지 않고 폭도 좁고 이렇다 할 방어시설도 없고 그냥 돌담처럼 보이는데요. 과하마라고 하는 아주 좀 딸딱한 그런 말을 키우기 때문에 그 말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높이만 가지고 쌓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성에 비해서 성의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성을 쌓아가는 지형이 조금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성을 쌓아서 조선시대 내내 사용했고 많게는 400여 마리까지 말을 키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키운 말들이 울산의 주요 군사시설마다 보내진 것이죠. 그런데 말만 공급된 게 아니었습니다. 마성에서 나가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울산 박물관엔 남목 마성에서 공급했던 그 무언가가 기록된 고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봉수대가 보관하는 물품을 기록한 건데 마분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봉수대에서 불을 피우고 연기를 낼 때 쓰였던 재료 바로 말똥입니다. 남몽마성에서 나온 말똥은 울산 곳곳에 설치된 봉수대에 불을 올리는 데 쓰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봉수대는 바로 그 울산을 먼저 가장 최일선에서 지키고 감시하는 그런 그 감시 초소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봉수대의 구조가 아주 튼실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개수도 많고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 곧바로 국가 비상사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봉수대가 8곳이나 있었고 그만큼 감시를 촘촘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었던 만큼 관리도 엄중하게 했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된 또 다른 문서, 봉수대에 보낸 전령문입니다. 봉수대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 또 그리고 조총 무기들, 또한 다른 여타의 어떤 장비들을 각 동수, 그러니까 동에 있는 우두머리, 또 그리고 봉수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또한 별장이 같이 모여서 잘 확인하고 잘 보관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 문서입니다. 그만큼 이제 봉수대가 중요한 곳이고 하니까 그 봉수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보관이 잘 돼 있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걸 잘 이렇게 갖추고 또 잘 챙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내는 문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봉수대에 다급히 불을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대한해협 건너 울산에서 250km 떨어진 일본 사가현. 맑은 날이면 대마도를 지나 부산까지 보일 만큼 한반도와 아주 가까운 곳이죠. 여기에 성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성을 지은 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조선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이 성을 쌓은 건데요. 6달 만에 성을 다 쌓고 그리고 2달 만에 조선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시에 따라 일본 전역의 군대가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 근처에 세워진 진지만 120곳이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こちらの肥前名古屋城は豊臣秀吉が朝鮮に兵を送るときにその拠点となる基地として作らせたお城です。兵を送るために全国から15万もの兵を集めその兵たちが朝鮮半島に渡っ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마 이곳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다 너머 조선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었겠죠. 도요토미의 지시에 따라 한반도에 상륙한 왜군. 전쟁 초반엔 파죽지세로 조선군을 도륙하며 진격했지만 이내 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치열했던 전쟁을 보여주는 그림 한 점이 이곳 히젠 나고야성에 있습니다. 1597년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 조명연합군과 왜군의 전투를 그린 그림인데요. 무려 7만여 명의 군사가 부딪혔던 도산성 전투가 주제입니다. これはですね、鍋島家が自分たちの活躍を後世に残すために書かせた屏風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왜군의 한반도 동해안 최전선 기지였던 도산성. 조선의 권율 장군과 명나라의 마귀 제독이 이끄는 5만 군대가 불시에 도산성을 기습합니다. 조명연합군은 성을 포위하고 맹공격, 왜군을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왜군은 구원병들이 올 때까지 성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무려 13일을 갇혀 있으면서 식량이 없어서 흙을 먹고 목이 마르면 말을 잡아서 그 피를 마셔가며 처절하게 버텼다고 합니다.
조명연합군도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지만 결국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지는 못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 전투에서 얻은 건 많다고 합니다. 도산성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은 더 북쪽으로 북진하려고 하던 자기들의 그 사기를 끊고 거의 여기에서 이제 갇혀서 거의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산성 전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록 성을 함락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투의 무대가 되었던 곳은 바로 울산 시민들에게 학성공원으로 잘 알려진 울산 외성입니다. 400여 년 전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는 호젓한 공원이지만 곳곳엔 전쟁 당시 왜군이 쌓았던 성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를 정복하기 위해 울산에 성을 짓고 다시 그 성을 빼앗기 위해 조명연합군이 5만 군사를 보냈던 건 그만큼 울산이 중요한 장소라는 뜻일 겁니다. 울산을 정복하지 않으면 한반도 내륙을 장악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경주 방면으로 좀 더 방어 라인을 위쪽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가장 쉽게 말하면 태화강과 이 동천강이 만나는 이 가장 군사 요충지에 성을 쌓아서 어떻게 하면 더 전진 보루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군은 울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성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울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한반도 전체의 침략 통로가 되었던 서생포 외성입니다. 이 성은 우리에게 가등청정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지었다고 합니다. 바다를 감망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물자를 수송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잘 감망할 수 있고 적들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잡은 거죠. 바다가 잘 감망되고 돌출되어서 멀리서도 나 외성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은 거죠. 바다에 인접한 산을 따라 벽을 쌓은 성. 그런데 구조가 꽤 복잡합니다. 올라가는 길 여기저기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럼 뭐 나무를 위에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적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침입해야 하는데요. 가는 길이 꾸불꾸불합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벽이 막혀서 돌아가야 하고 다른 관문도 다시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미로처럼 복잡한 길을 돌아야 성 가장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지 이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장소인지도 헷갈리는 거거든요. 지그재그로 꺾인 그 부분에서 또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사진 산에 만든 성인데 이상하게 평지가 많습니다. 일부러 돌을 쌓아 경사를 메워서 넓은 터를 만든 건데요. 이건 전투를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동안 봤던 우리나라의 성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조죠.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은 성벽 외곽이 한 겹입니다. 이 성벽만 넘으면 안엔 따로 방어할 만한 시설이라고는 없죠. 그런데 서생포 외성은 성 외벽을 만들고 또 가운데를 가로질러 벽을 한 번 더 쌓고 또 그 안에 수없이 벽을 쌓아서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성의 구조가 다를까요? 군인을 동원하는 방식, 전쟁을 치르는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만들 때 기본적인 전략이 뭐냐면은 청야입보라고 해서 전투가 벌어지면은 군관민이 일단 다 산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농성을 하게 됩니다. 일본성은 철저하게 그 사무라이라고 하는 전투원만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기간 그 머무르는 그런 거주성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전투를 여러 번 해서 자기들이 그 계속 그 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한 고래로 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전투가 가능하도록 다단식으로 이렇게 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형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여러 단으로 깎아서 인공적으로 평활한 이런 그 부분을 만들어서 성곽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을 들여 성을 지키기까지 했지만은 왜군은 끝내 한반도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조선 백성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세차 집사 이작수 헌관 임진왜란에서 목숨을 잃은 의병장들에게 올리는 제사. 이 제사는 원래 창표당이란 사당에서 올려졌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서생포 외성 바로 앞에 사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냈다고 하네요. 이분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울산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쳤을까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울산은 군에서 도호부로 승격했습니다. 울산 사람들이 전쟁에서 세운 공을 왕이 인정해 준 겁니다. 외성을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세운 성이라고 치역스럽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울산 사람들의 충의 정신이 빛나는 소중한 현장이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울산 사람들이 외란 때 큰 공을 세웠다는 건 일본이 전쟁 중 울산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선 침략의 선봉장이었던 가토 기요마사도 한반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 이 성을 지었습니다. 城の大きさといい、そういう建物の配置といい、日本のお城の代表的なもので、日本の中の3つの名城、愛知県の名古屋城、大阪府の大阪城、それにこの熊本城が日本で3つの優れたお城の中に入ってるんですね。 성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높은 벽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미로처럼 난 꾸불꾸불한 길을 돌아가야 성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생포 외성과 비슷하죠. 이건 사실 일본의 성 어디서나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곳 구마모토 성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구마모토 성엔 입구부터 우물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목마다 우물터가 등장하는데요. 성 안에 파놓은 우물만 1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는 우물은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건데 깊이가 무려 40m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써 우물을 만든 건 가토 기요마사가 울산에서 겪었던 지독한 갈증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도산성 전투 때 말의 피를 마셔야 할 정도로 고생했던 경험이 구마모토 성을 짓는데 반영이 됐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은 400년 전 가토 기요마사가 지었던 그 성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불에 타고 무너진 것을 수리했고 1960년대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복원 공사를 한 끝에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원을 잘 해놓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이 성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어 보일 정도인데요. 이렇게 잘 복원해 놓은 결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우리의 성들, 울산의 성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돌담만 조금 남아있거나 세월과 함께 아예 사라져버린 울산의 성들. 하지만 우리에게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죽은 언양읍.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읍내 한가운데 거대한 사각형이 보입니다. 건물들이 복잡하게 들어선 주변과 달리 텅 비어있는 공간. 언양 지역을 방어했던 성인 언양읍성입니다. 고려 말부터 짓기 시작해 조선 광해군 때 완공한 성이라고 하네요. 외구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지었다는 언양읍성. 그런데 이렇게 벌판에 지어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읍성은 이제 그 고려 말에 외구의 침략 때문에 사실 탄생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외구가 소수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살던 데를 잠시 버리고 산성으로 피난 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건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구가 너무 멀리까지 쳐들어오고 쫓아와서 피난 가봐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럴 바야 우리 동네에서 성을 제대로 쌓아가지고 지키자 하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이제 산성으로 무조건 피난 가서 전투에 임했다면 이제 읍성이 생겨나면서부터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다가 성을 만들어가지고 일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성 안에 빨리 피난해서 들어와서 방어에 임하도록 하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백성의 생명을 가까이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그런 시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읍성은 지역 행정과 통치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언양초등학교 자리엔 객사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왕을 상징하는 패를 모시고 보름에 한 번씩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건물이 들어서거나 아예 사라졌지만은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은 언양읍성 안에 건물들이 꽤 많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객사 말고도 다양한 관청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나요? 성 안의 공간 중에서 위쪽 절반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아랫부분에만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을 애써서 크게 만들어 놓고는 왜 절반이나 비워놨을까요? 원래 읍성을 만들었을 때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그 입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여기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백성들이 전시가 되면은 전쟁이 터지면은 이제 성 밖에 거주하던 많은 그 농민들, 백성들이 성 안으로 피난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 안으로 피난 들어오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성 안에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난해서 성 안으로 들어온 백성들이 같이 이제 이 성곽 방어 전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성 안에 우리는 빈터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공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언양읍성은 지금 복원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너지고 사라진 성벽도 쌓고 누각도 새로 지어서 예전 모습을 복원해놓고 나니 제법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성들이 어쩌다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전에는 그게 이제 중요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만 그 뒤로 이제 무기가 발달이 돼서 비행기도 나오고 포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방어 시설로서의 성곽의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됐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이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 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의도적으로 전국에 있는 이런 성곽들을 허물게 되죠. 그래서 산성 철거반이 동원이 돼서 이걸 헐다 보니까 지금 온전히 남아있는 산성, 읍성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다 그때 그렇게 해서 피해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없어진 성을 옛 모습으로 다시 복원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왜 옛 것을 복원하는 데 애를 써야 하는지 마땅치 않아 하는 시선들도 있지요. 하지만 잘 복원한 성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본 규슈 사가현의 작은 마을 요시노가리.
넓은 공원 같아 보이는데 멀리서 봐선 무슨 요새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입구로 들어가니 넓은 터에 나무로 지은 건물들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를 재현한 요시노가리 유적입니다. 日本で弥生時代と呼んでいる時代で、韓国では無門時時代と呼ばれている時代と、重なります。そしてこの吉野ヶ里の環合集落というのは、紀元前400-500年から紀元後300年約700年間続いた集落の跡です。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30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요시노가리 유적. 울산의 검단리 유적에서 봤던 선사시대의 방어시설인 환호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땅을 깊게 파고 위에는 목책도 세워서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잘 재현을 해놓았습니다. 꼼꼼하게 재현도 했지만은 고증의 규모 또한 남다릅니다. 사실 유적이 처음 발견된 지역은 40헥타르 정도. 그런데 공원의 면적은 유적지의 4배가 넘는 170헥타르에 달합니다. 유적지만 복원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넓은 공원까지 만든 걸까요? むしろこういう復元で大事なのは当時の周りの自然環境といいますかね、そういうものも含めて、こう復元といいますか整備をしないと来られる方々にこういう建物があるいは環合集落がどういうところに作られ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が実感できないと思うんですね。 또 옛 건물들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재미없는 유적지가 아니라 방문객들을 위한 재미있는 체험 활동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옥을 걸어서 목걸이도 만들고 메밀을 수확해서 국수도 만들어 보고 시간을 넘어 마치 선사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번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2回目ですかね。この間ちょっと来たけどこれが時間が受付が終わってたので作れなくてまた作りたいって言ったから休みだったから連れてきた。 요시노가리 유적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방문객이 12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요시노가리 지역의 인구가 2만 명이 채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관광객 유치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성을 가치 있는 문화재로 인식하고 복원과 활용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순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나간읍성이 좋은 사례입니다. 성 안에 초가집 같은 옛 건물들이 많죠. 사실 이 집들은 일부러 복원한 것보다는 원래부터 잘 보존된 채로 남아있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관아, 객사라든가 성곽 이런 것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민가들도 옛날 그 초가집 형태였죠. 5.16 이후에 새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지만 경제적으로 그런 지분 개량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여력들이 없다 보니까 초가집으로 그대로 이렇게 그 맥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변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적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원을 하기에 이르렀고. 개발의 흐름에서 빗겨나 있었기에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나간읍성. 주민들도 수백 년 전 사람들처럼 성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던 이곳은 1980년대 복원 작업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읍성 전체가 민속마을로 조성이 된 것이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관광지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처음엔 반발도 많았다고 합니다. 마을이 갑자기 수선스러워졌고 집 앞을 오가는 관광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주민들도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어떤 민박 사업이랄지 이런 어떤 소득 창출에 의해서 뭐 체험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 이제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읍성 골목에서 전통 혼례 재현이 한창입니다. 행차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읍성 안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간 읍성 관광객은 1년에 120만 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성곽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꼭 불편하고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간 읍성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곽의 표본실이라는 울산은 그만큼 관광 자원의 가능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 성들을 다 원래 모습으로 복원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쓸모없는 돌담뿐이라는 생각은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적인 면, 경제적인 면 모든 게 결합된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세월이 경과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폐허화되어 있지만은 사실상은 성벽이 일부 무너져 있을 뿐이지 그 성 안에 있었던 유적질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를 우리는 잘 연구를 하게 되면은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적이라고 문화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성벽 뿐만 아니라 성 안에는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성에는 입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 자리에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의 목적은 어떤 지역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이유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들이 그 성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 또는 우리나라 라고 하는 그 역사가 당연히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곽연구는 단순히 성벽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성곽연구는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역사 내내 국토를 지키는 최전방이었던 울산. 울산 자체가 한반도의 성벽이나 다름없었고 울산의 성들은 울산을 지키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생명선이었습니다. 울산의 성들을 복원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살려내는 일은 울산의 역사, 울산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무너지고 땅속에 묻혀 오랜 세월을 보냈던 건 성뿐만 아니라 성에 서려있는 울산의 발자취이기도 하겠죠. 그 발자취를 찾아내 후세에까지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울산의 성을 돌아보는 이유입니다.